아버님, 서재를 시윤이 공부방으로 써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알겠어. 정말요? 감사해요, 아버님. 며느리 수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말이 공기를 가르는 순간 윤정식의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정식은 무슨 결심을 했는지 아들 부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돌아왔고 문을 닫고 나서야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방을 빼곡히 채운 책들, 35년 교직 생활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그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어 교사로 살아온 세월 동안 그는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언어의 힘을 가르쳤어요. 교단에서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그 뒤에는 언제나 이 서재가 있었습니다. 밤늦게 수업을 준비하던 책상, 학생들이 써준 편지가 꽂혀 있던 선반, 안에 해숙이 가끔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오던 문턱까지 그에게 서재는 단순한 방이 아니라 한 인간의 역사 그 자체였어요. 아들 민준의 집으로 이사 온 것은 그로부터 몇 달 전이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암으로 먼저 보낸 뒤 빈집의 고요함은 날이 갈수록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아내가 쓰던 컵이 그대로 있었고 슬리퍼가 그대로 현관에 놓여 있었으며 그 모든 것이 매일 아침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민준이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그는 두 손으로 그 손을 붙잡았어요. 이삿짐 트럭에 3,000권의 책을 실어 나르던 날 그는 한 권 한 권에 손을 얹으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서재를 꾸리는 데만 사흘이 걸렸고 책들이 제자리를 찾은 날 밤에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들 집이 낯선 공간이 아니라 내 삶의 연장선처럼 느껴지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간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책 3,000권은 베란다 창고로 옮겨졌고 서재였던 방에는 손자 시윤의 학습 교재와 화이트보드가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정식은 박스를 꺼내 책을 담기 시작했고 한 권을 집을 때마다 잠시 멈추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묻어나는 책의 먼지가 세월처럼 느껴졌습니다. 창고 문이 닫히던 그 순간 그는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끝났음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끝인지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서재가 사라진 뒤로 변화는 물처럼 스며들었어요. 어느 날은 저녁 식사 시간이 달라졌고 또 어느 날은 아침에 라디오 소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요청은 작고 부드러웠지만 그것들이 쌓일수록 정식의 하루는 조금씩 좁아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평생 7시였어요. 해숙과 함께 살던 시절부터 20대의 교직에 첫 발을 내디뎠던 때부터 몸에 새겨진 리듬처럼 6시가 아닌 7시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6시에 맞출 수 있겠냐고. 이유는 시윤의 학원 스케줄 때문이었습니다. 정식은 그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디오는 그의 아침이었어요. 커피를 내리면서 라디오를 켜고 창밖을 바라보며 뉴스를 듣는 것이 30년 이상 이어온 루틴이었습니다. 볼륨은 작지도 크지도 않게 그저 방 안에 은은하게 퍼지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준이 재택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아가 조용히 이어폰을 권했고 그는 다음 날부터 이어폰을 꽂은 채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이어폰을 꽂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작게 듣는 것이 아니었어요. 귀를 막는다는 것, 혼자만의 세계 안에 가둔다는 것이었습니다. 라디오 소리가 방 안 공기에 퍼질 때 느끼던 그 온기가 사라졌고
대신 이어폰 너머에서 흘러오는 소리는 어쩐지 더 멀게만 들렸습니다. 손님이 오는 날에는 거실을 비워달라는 부탁도 있었어요. 정식은 그날 자신의 방에 앉아 문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실은 원래 가족 모두의 공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공간에서 그만 빠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서서히 투명해지고 있다는 것을요. 존재하되 보이지 않는 사람 있지만 공간을 차지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것이 그가 이 집에서 맡게 된 역할이었습니다. 나쁜 뜻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그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의만으로 사람의 존엄이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그는 35년의 교직 생활에서 이미 배운 바 있었습니다.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정식은 손자 시윤의 방 바닥에 나란히 앉아 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습니다. 시윤은 어느 날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꺼내온 그 책의 표지를 신기한 듯 만지며 물었고 정식은 그날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을 함께 책 읽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문장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시윤은 눈을 깜빡이며 귀를 기울였어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시윤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고 정식은 대답 대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문장을 처음 읽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22살 사범대 도서관의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있던 자신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문이 열렸어요. 수아가 고개를 내밀었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윤이 수학학습지를 해야 한다고, 지금 바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식은 5분만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부분이라고, 이 문장만 끝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국어보다 수학이 지금 더 급하다고 했어요. 정식은 책을 덮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표정도 없이. 시윤은 엄마 쪽을 한번, 할아버지 쪽을 한번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안에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미안함인지 당혹감인지 아니면 그 나이에는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인지 정식은 그 눈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침대 끝에 앉았어요. 35년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직업이었습니다. 교단에 선 날부터 은퇴하던 마지막 날까지 그는 언어로 아이들의 세계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손자에게조차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어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무언가를 결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요. 데미안을 덮던 그날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아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수아가 시윤의 목욕을 시키러 간 사이 거실에 단둘이 남은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다가 아버지 쪽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친구들과 더 자주 어울리는 건 어떻겠냐고 했어요. 집이 좁다 보니 아버지가 불편하실 것 같다고 밖에서 활동을 늘리시면 더 좋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표정도 상냥했어요. 그런데 정식은 그 말 속에 숨겨진 뜻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좁다는 것이 평소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짧게 대답했어요.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민주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이내 화제를 돌렸습니다. 정식도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의 거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래도록 그의 안에서 울렸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라는 말,
집이 좁다는 말. 아들은 아버지를 내보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정식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더 쓸쓸했어요. 선의로 포장된 거절은 때로 날것의 거절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식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고 거기에는 수십 명의 제자들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퇴직할 때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해 두었던 목록이었어요. 그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다가 한 이름 앞에서 손을 멈추었습니다. 성호. 강원도 평창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던 아이였습니다. 10여 년 전 졸업식 날 찾아와 선생님이 읽어준 시 덕분에 길을 바꿨다고 했던 아이였습니다. 정식은 수첩을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기가 2번 울리자마자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성우의 목소리는 10년 전과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밝고, 여전히 빠르고, 여전히 어딘가 들뜬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정식은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부를 나누다가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기 근처에 조용한 단독주택 매물을 알아볼 수 있겠냐고.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성우가 물었어요. 이사 생각하시는 거냐고요. 정식은 짧게 대답했어요. 이제 내 삶을 살아보려 한다고.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그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사로서의 삶, 남편으로서의 삶, 아버지로서의 삶. 항상 무언가를 위한 삶이었고 누군가를 향한 삶이었습니다. 나만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우는 이틀 뒤에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평창 읍내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산이 보이는 단독주택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당이 넓고 방이 3개인데 한 방은 서재로 쓰기에 충분한 크기라고 했습니다. 정식은 사진을 받아보았어요. 창밖으로 멀리 능선이 보이는 창문이 있었고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해숙이 살아 있었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아마 좋다고 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공간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숨을 쉴 공간이요. 해숙은 그런 것을 잘 알아보는 사람이었어요. 정식은 성우에게 계약을 진행해 보자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집 창밖에는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회색 벽과 촘촘한 창문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커튼을 닫았습니다. 계약이 마무리된 것은 전화를 건 지 2달 뒤였어요. 마침 민준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는 날이 이삿날과 겹쳤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식은 일정을 맞추었어요. 누군가의 시선 없이, 누군가의 만류 없이 조용히 이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박스를 들고 왔을 때 집 안에는 정식 혼자였습니다. 그는 베란다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몇 달 전 이곳으로 밀려났던 책들이 박스 안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조금 앉아 있었지만 책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그 박스들을 트럭에 실었어요. 짐을 싸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방 안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을 때 아주 텅 빈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흔적은 이미 지워져 있었습니다. 수아가 걸어두었던 그림, 민준이 놓아둔 작은 화분, 시윤의 그림 대회 상장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방은 그의 방이 아니었어요. 그는 식탁 위에 편지 한 통을 놓았습니다.
봉투에 민준에게라고 썼습니다. 오랫동안 쓴 편지가 아니었어요. 교사 생활 35년에서 배운 단 하나,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기 자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늦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썼습니다. 서운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고맙다고 했어요. 편지를 내려놓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방 안에 책 한 권만 남겨두었습니다. 데미안이었습니다. 안쪽 표지를 펼쳐 한 줄을 써넣었습니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그 한 줄이 시윤에게 닿기를 바랐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그 뜻을 이해할 때쯤 할아버지가 왜 그날 조용히 떠났는지도 함께 알게 되기를 바랐어요. 이삿짐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창문으로 바라보던 이웃 한 명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식은 그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택시에 올라탔어요. 출발하는 차 안에서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평창에 도착한 날 밤 눈이 내렸어요.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동안 어깨 위로 눈발이 쌓였고 성우가 장갑을 가져오겠다며 뛰어갔습니다. 정식은 그냥 서서 손을 뻗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눈이 내려앉았다가 천천히 녹았습니다. 집은 사진보다 조용했어요. 마당의 감나무에는 아직 열매 몇 개가 달려 있었고 창문을 열면 멀리 산 능선이 보였습니다. 정식은 가장 먼저 서재를 꾸렸습니다. 창고에 박혀있던 책 3,000권이 하나하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선반에 꽂힐 때마다 책들은 본래 있어야 했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틀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평창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연락도 없이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정식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먼저 연락 없이 내 서재를 없앴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 말문이 막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죄송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식은 나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미안한 마음이 진짜라면 전화할 때 제일 먼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라고. 언제 오세요?가 아니라.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식은 서재 창가에 앉았습니다. 눈이 쌓인 산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이어폰 없이 볼륨을 낮추지 않고 집 안가득 소리가 퍼지게 두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35년 동안 만났던 아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수업, 가슴에 남은 질문들. 공책의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나를 위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새 잎이 돋았고 산 능선은 연초록으로 물들었습니다. 정식은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라디오 소리와 커피 향이 함께 퍼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성우가 이따금 찾아왔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으로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녁을 들고 왔고 둘은 서재에 마주 앉아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우는 선생님의 글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공책에 쓴 문장들을 읽으며 소리내어 웃기도 했고 어떤 대목에서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상을 함께 물리고 나서 성우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행복하세요? 정식은 창밖에 어두워지는 산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수업 준비하는 기분이야. 근데 이번엔 나를 위한 수업이야. 성우는 잠시 그 말을 곱씹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무렵 손자 시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데미안 다 읽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정식은 그 문자를 읽으며 오랫동안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오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답장을 썼어요. 여름 방학에 할아버지 집으로 와라. 일주일 동안 같이 읽자. 수학 학습지는 두고 와도 된다고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 단순히 문자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내면에 문장 하나를 심어주는 것. 그것이 그가 35년간 해온 일이었고 지금도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교단은 사라졌지만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서재의 책들이 가만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름 방학이 되자 시윤이 왔어요. 작은 배낭을 메고 혼자 고속버스를 타고 온 아이는 내리자마자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학학습지는 없었습니다. 배낭 안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데미안이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부터 둘은 서재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식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먼저 시윤에게 책을 어디까지 읽었는지 물었고 어떤 부분이 이해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시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싱클레어가 왜 계속 고통받는지 모르겠다고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저렇게 힘드냐고 했습니다. 정식은 그 질문이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대답보다 그 질문 자체가 이미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22살에 데미안을 처음 읽으면서 써둔 메모들이었습니다. 시윤에게 천천히 넘겨보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낮에는 마당에서 놀고 저녁에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성우가 들러서 셋이 같이 저녁을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시윤은 성우가 선생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신기해했고 선생님 수업이 어땠냐고 물었어요. 성우는 정식을 보며 웃으면서 무섭기도 했지만 어떤 수업은 지금도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시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이 집 좋아요. 조용하고 책 냄새 나서요. 정식은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름밤 산은 어둡고 컸어요. 다음 날 아침 시윤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손을 흔들며 돌아갔습니다. 정식은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들어서자 책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아직 절반도 쓰지 못한 공책을 펼쳤어요. 정식의 하루는 이제 다릅니다. 아무도 라디오를 꺼달라고 하지 않고 식사 시간을 바꿔달라고 하지 않으며 거실을 비워달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 당연한 것들이 당연해진 게 아직도 가끔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글은 계속 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자들 이야기를 썼고 그 다음에는 기억에 남는 수업들을 썼습니다. 어떤 날은 해숙 이야기를 썼습니다. 아내가 좋아했던 단어들, 같이 읽었던 책들, 그녀가 차를 들고 서재문을 두드리던 방식. 쓰다 보면 눈이 뜨거워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기억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과의 전화는 달라졌어요. 아들은 이제 전화를 걸면 먼저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짧고 단순한 질문이지만 그 질문이 오갈 때마다 정식은 무언가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언제 오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지내세요? 그 차이는 작지만 컸어요. 성우는 여전히 자주 들립니다. 어느 날 저녁 성우가 말했어요. 선생님 글을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다고요.
정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나를 위해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언젠가는 그 마음이 바뀔 것이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끔 시윤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학교 이야기를 적기도 하고 책에서 읽은 문장을 보내오기도 합니다. 한 번은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고 보내왔습니다. 그 밑에 이제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식은 그 문자를 보고 오래 미소 지었어요. 6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는 언제나 누군가를 위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교단 위에서, 가정 안에서, 아들의 집에서, 그러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자리에 섰습니다. 학생도 없고 교단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출석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도 윤정식 같은 분이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요? 조금씩 작아지고 있는데 스스로도 모르게 투명해지고 있는데 그걸 티내지 못하는 사람이요. 혹은 오랫동안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곁에 그런 부모님이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